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무너질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코너를 자주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대 인류학과의 이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현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주제에 대한 어떤 핵심 이슈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이 교수님,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엄청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네요. 저희가요, 오늘 대화를 주제는 뭐 상당히 무겁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포멀한 토론이랄까 이런 것들만 너무 있어서 우리는 좀 자유로운 토론. 그래서 우리 네. PD들도 막 중간에 질문하고, 저도 뭐 하다가 PD한테 묻기도 하고 이 교수님도 저에게 묻기도 하고, 정신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유익하고 우리 현실의 삶을 잘 반영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시청자들이 캐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저는 이 교수님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을 제일 앞에 모셨어요. 우선 제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정말 저는 세대 차별적 언어라고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2030은 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보다 멘탈이 약해 보이는지, 이런 얘기를 사실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 우선 그게 진짜인지, 만약에 진짜라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2030 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멘탈이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세대 간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나? 그런 점도 있죠. 왜 2030이 특별히 다른 세대보다 약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음. 하나는 확실히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의 차원에서도 2030 세대는 그 윗세대보다는 확실히 조금 넉넉하고 좀 부드럽게 자란 게 있습니다. 성장을. 네, 좀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한다든지 음. 아니면 좀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강도를 더 크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2030 세대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사실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좀 힘든 그러한 사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관련이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뭐 40, 50, 60 이런 분들이 사셨을 때보다도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압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뭐 저녁에 술 마시고 그다음에 뭐 놀다가도 다음에 또 일하면은 또 일도 뭐 좀 약간 또 느슨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뭐 또 술 마셨다고 같이 뭐 해장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약국 가고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씩 약국을 가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는 네.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지금은 회사 그렇지 구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빡빡하고 그죠. 틈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막 약간 윗세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회식을 하면은 안 가려고 하나 뭐 이런 것을 뭐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이 2030 세대는 회식 자체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쉬어도 충분히 쉬어지지 않는데 이 빡빡하고 정말 압축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 그냥 촘촘히 나눠져 있는 시간들을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 구조라든지 일이 진행되는 문화도 하나의 구조일 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30 세대에 작동을 하면서, 또 어릴 때 성장할 때는 좀 부드러운 문화에서 성장한 것도 하나의 내면적인 일종의 사회적 무의식처럼 작동을 하면서, 그것도 내면에서 구조가 작동하고 하나는 외면에서 구조가 그렇죠. 작동하고. 그런데 가운데 사실 끼어서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삶은 빽빽한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견디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네, 힘듭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지금 이 교수가 말씀하시는 내적 구조, 외적 구조의 작동에 샌드위치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실은 그 구조를 만든 것은 기성세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에 계신 분이,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 나 때는
홍수가 나도 출근하시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사실 그런 문화가 또 한국에 되게 많죠. 뭐 부장급 이상 되면 어떻게 뭐 할 일 다 안 하고 주말을 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2030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차라리 홍수가 났을 때 출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홍수 나면은 안 가도 되지만 이런 홍수 안 나고 날씨 좋을 때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혹독하게 하는 몰아치는 그 막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의 홍수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전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활용하지 못하면 뒤떨어졌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압박이 있는 게 차라리 없다면 난 차라리 홍수 속에서 출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조의 작동이지 개인의 책임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에 깔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로 지금 이미 옮겨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제일 요즘에 유명한 거는 그 피로사의 누구죠? 한명철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착취하는 그런 욕구들이 작동을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승진 욕구, 그래도 뭐 남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세대 불문으로 작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동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정말 최악의 자기 착취의 시대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얘를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끝은 어디예요? 자기 착취를 끝내야죠. 끊어야죠. 우리가 끊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사회 구조는 사실은 어떤 개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장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좀 긴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거를 단기간에 이 구조를 바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구조 안에서 나만의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일단 주 4일제 네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금토일 사흘을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이 좋아지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좀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아니 사흘이나 쉬는데 토요일 날 우리 회사 같으면 디스코드에다가 뭐 해? 이러긴 좀 어렵잖아요. 사흘이나 연달아 쉬는데.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 그 빡빡함이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 4일제 근무라고 생각하고, 유럽 사회 볼 때마다 가장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네, 주 4일제도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매일매일이 좀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흘 일하고 사흘 쉰다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이 들 때는 그럼 그 사흘 동안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막상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할 거를 나흘 동안 다 하고 가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괴로운 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 대목에서는 또 CEO를 하는 저로서는 방어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시스테미컬하게 돌아가면,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시간을 확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회사가 시스테미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면 주 4일제도 하고, 일 끝난 사람 빨리 퇴근하고, 특히 우리 회사 같은 문화에서는 뭐 일 끝나는데 그냥 빈둥빈둥 괜히 눈치 보고 이런 회사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아직 시스테미컬하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되게 고생들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또 있긴 해요. 저는 효율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최대화해서, 그런 걸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혁신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저는 뭐 각자의 노력이나 회사의 노력이나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선생님, 제가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당연히 지지를 하는데요.
노동 시간뿐 아니라 노동 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거를 더 압축적으로 막 몰아쳐서 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칼막스가 자본론에서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가 노동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 강도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 지금 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노동 강도를 우리가 더 그러니까 짧게 일하는 대신에 더 효율적으로 막 뭔가를 생산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건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편해질까? 약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네. 비판적입니다. 부분은 조금 논쟁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 논쟁을 계속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무지무지하게 고전적인 논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수님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해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좀 인간답게 느슨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절대적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저처럼 CEO를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시스테미컬한 강도와 효율과 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어떤 균형점 같은 걸 찾으려는 논의가 있다까지는 조금 정리를 해놓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논의로 가겠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제일 또 힘든 게 퇴근할 때 남겨져 있는 일에 미안해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근데 동료가 남아 있는 것이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남겨놓고 지금 퇴근을 할 때 그것을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쉬는데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뭐 회사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완벽한 모습, 내가 그리는 유능한 나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현재의 자신이 말하자면 너무 나이브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어떻게 보세요, 현상? 저는 그거 너무 걱정스럽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회사에 남은 뭐 동료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나의 그런 어떤 과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게 결국은 심각해지면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폄하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인가 그리고 아주 더 심각해지면 이게 자기 혐오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삽니까? 사실은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런 자기 혐오 속에 그리고 자기 실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걸 한번 끊어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 마음 놓고 한 달 정도 뭐 놀 돈도 있는데 막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다시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런 굴레를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데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쉰다는 거, 그것을 계속 오랫동안 쉬는 게 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자기가 계속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한 교수는 그거 이제 깊은 심심함이라고 심심함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제 그걸 좀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이라는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악마의 기운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과제 지옥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과제 지옥 속에 사실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실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피노키오 같은 걸 수도 있고 인형극을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형이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무대에서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을 툭 끊으면 어떨까요? 툭 끊으면 이것은 그냥 만약에 종이라면 그냥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나무라고 하더라도 산산이 부서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끊어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인형극 무대에 있는 인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이제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에 빠져 있는 사실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대 위에 본래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뭐 이런 용어로 하자면 이제 어빙 고프만의
이제 말하자면 무대 연기론. 네, 으로 이제 인간을 해석하는 것인데 어쨌든 큰 방향성은 자기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그 자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더라도 정말 나의 내면에 나의 편안한 숨이 이제 자기 자신인 거고 저는 조금 엉뚱한 얘기인데 정말 그걸 하면 엄청 재밌어하는 자기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자기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그냥 쉬고 있어. 그리고 계속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우 일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취미가 서너 가지가 명확한 사람은 나는 최소한 한 달은 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바꾸자면 취미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다움의 일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 요즘에 많은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재밌어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그렇죠? 경우도 그게 많아요. 또 문제죠. 그리고 이 재밌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되게 빤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재미있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뭐 혼자 뭐 감자 캐는 게 재미가 있든 뭐 딱지가 재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재밌든 아니면 나는 뭐 동물 키우는 게 재밌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심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심함이 어렸을 때부터 없거든요. 조금 좀 진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조차 또는 내 인생의 방향성이 뭔지 이건 엄청 큰 문제고 내가 취미로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그 이 교수님 쓴 책이기도 하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락항 얘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아까 어빙 고프만 얘기한 것처럼 연기하는 페르소나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잊는 측면도 있지만 경쟁 속에서 또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심심해져 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혼자 있어 봐야 내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를 끼적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네. 경쟁은 이제 생존 경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이거 내가 찍어가지고 안 올리면 안 돼. 이런 그 일상의 소소한 문화조차도 내가 나를 표출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약간씩 경쟁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또 하나 뭐 하나의 중독적 증세인데 그쵸. 결국은 자기 착취랄까 자기에게 채찍질을 더 강화시키는 역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뭔가 말을 해야지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어떡해. 뭘 말을 해요? 근데 저 경우에는 취미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취미에서조차도 뭔가 그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조회수 같은 그런 인게이지먼트 같은 게 나지 않으면 그것대로 뭔가 실망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SNS조차도 말하자면 좋아요 수가 많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큰 틀에선 경쟁 구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가만히 있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끼적끼적 하면서 나 자신을 사실은 좀 느긋하게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적어도 인생에서 저는 적어도 한 6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뭐 한 70년을 살든 뭐 80년을 살든 간에 6개월 정도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정신없이 쭉 계속 이어져서 살고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왜 한숨을 쉬냐. 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성인이 돼서 한 40세, 50세 될 한 달 이상을 꼭 쉬어본 사람이 한국 사회에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니까 거꾸로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이라니 한 달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6개월을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쉬어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저는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일단 그동안 내가 해야 됐던 걸 일단 놓으라는 거예요. 내 어떤 그게 꼭 경쟁이라기보다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거는 그래도 인스타를 뭐 하고 있었는데 계속 내가 업로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아이들이 계속 DM을 보냈는데 이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약간 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놔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이 PD님 안 무너진답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조금 이슈를 조금 옆으로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인정 욕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민매 문화랄까 이게 이제 지금 젊은 층에 굉장히 확장되고 사실 지금 이거는 계층 세대의 문제가 아니죠. 민매 문화는 지금 70대까지도 확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쁘지 않은 문화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미매 문화 같은 게 자기를 또 비교하게 되는 하나의 소스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밈을 소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런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악순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경쟁하는 거, 그리고 경쟁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경쟁을 의식하는 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인스타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업로드를 하고 뭐 DM을 뭐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경쟁을 의식한다기보다도 어떤 근원적인 저는 불안감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불안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안 해도 될까? 안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닐까? 내가 이런 걸 몰라도 될까? 이거 대답을 안 해도 될까?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까? 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약간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에 오면서 이제 더더욱 미래가 예측이 쉽지 않은 오히려 이제 산업 시대에는 산업 시대의 그 뒷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미래학자들조차도 예측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가 너무 복잡하게 이제 미지의 세계가 됐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뭐 부동산에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왜냐면 이제 애지간하면 지금 세대들은 다 100세 이상 살 세대들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나이가 30대인데 집도 없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사회의 이제 중요한 포지션들은 전부 기성세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미래 불안이 요거는 세대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MZ 세대 스스로도 그런 좀 불공정한 상황에 자기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약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그 현재를 정확하게 직시한 상태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하나의 개인의 삶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정이나 지금이나 나의 내일은 나는 모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통계적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해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도 평균 수명이 50세일 경우에도 그때도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떠한 담론들이 우리가 지금은 더 미래를 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거에 비해서 더 어떤 면에서 더 공포를 가져야 되나 혹은 과거 사람들이 그럼 공포를 갖지 않았던 건 그들에게는 정말 빤한 세상이었을까? 지금 70대 분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그런 걸 그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큰 틀에서는 이제 중요한 지적이시기도 하고 좀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MZ 세대들에게 말하자면 미래 불안의 강도가 조금 강할 수 있다 그렇죠, 강하죠. 하는 것을 조금 오히려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좁은 출구라도 뭔가 좀 미래불안에서 자신을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좀 현실성이 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 하고 싶었던 거고, 이 부분을 전제하지 않고 자꾸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뭐 MZ 세대는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서는 쉽게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발언들이 좀 사회적으로 난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후반부의 논의를 조금 짧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 박 PD님은 주변에 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없다 그러네. 네. 그렇긴 해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게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대응력이 조금 좋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확실히 있어요. 지혜를 네. 가진 사람들은 저는 있다라고 네, 네, 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좀 비슷한 특성 같은 게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게 우리에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조금 더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불안은 내가 문제에 있어서 불안이 안에서 이렇게 생성된다기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사실은 이용하기도 하고 불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고 무언가를 사도록 만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노동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죠.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불안의 힘 속에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걸 거리에 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불안이 만들어지는 그 반대쪽엔 저는 중독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꼭 무슨 약물 중독, 무슨 뭐 그러니까 마약 중독 같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정보,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내가 그것을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사실 일종의 중독과 같은 태도를, 중독이네. 네,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독적인 태도로부터,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인스타 DM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계속 뭐 업로드를 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디톡스 하는 그런 약간의 자기만의 지혜를 좀 갖는 게 필요하고, 세상이 꼭 이렇게 다 일직선으로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좀 느리게 가는 길도 있고, 이러한 길들이 사실은 내가 못 보고 있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잔가지들을, 이러한 것들에 조금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를 바꾸면 좋은데 바꾸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아니 이렇게 세상이 험난한데, 그리고 다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멀쩡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그나마 좀 꽤 있어요. 2030 중에요? 아니 제 세대 중에.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보면 저한테 명확하게 보이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업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취미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소소한 것들이 많은 거지. 그걸 엄청 재밌게 열심히 하고 어찌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본업을 좀 견뎌낸다고나 할까. 본업이라는 게 이제 계속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인내를 필요로 하는 본업이 많으니까, 또 심지어는 뭐 그냥 먹살라고 그 일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하나는 취미고요. 또 하나는 좀 뭐랄까 수도사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엄청 크게 하는 친구 있어요.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여랄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이타성의 실천이랄까, 자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자각이 선명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대체로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만의 재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일단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그 항목 자체를 예. 모를 그렇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뭐게 뭐 한 10대까지 안에서 사실은 그냥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우리 박 PD님은 제가 그 취미가 이렇게 많고 그걸 이렇게 재밌게 하는 분들이 퇴벽 탄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 하네 뭐 이런 느낌 혹시 안 들어요? 배가 불렀잖아요, 선생님.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취미가 많으면 어려움에 대처할 뭔가 그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 있다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역으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후자로 말씀하신 의미부여 면에서 제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의미부여가 별로 없는 친구들이 오히려 맞아요, 건강하게 맞아요. 잘 사는 그런 경우도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의미부여를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오히려 삶이 고단하고 그래서 그 중간을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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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재미와 의미 사이를 왔다 갔다 잘하는 게 좋죠. 그럼 의미 부여를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돈을 벌러 다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친구들이 되게 편안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제가 꼰대류에 해당하네요. 네네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의미를 정말 많이 부여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의 약간 위선 같은 거예요. 아까 의미 얘기는 조금 더 진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애써서 그 회사에서 하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야 라고 해석을 했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냉장고를 불필요하게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너무 비싼 냉장고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미 가치와 맞지 않아. 그래서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는 안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해서 뭘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 회사가 일반적으로 소형에다가 가난하니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는 행위와 직업적 연결을 시켜버리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내 의미와 적어도 어느 정도 매칭되는 일을 찾는 게 불가능해서 결국은 취업을 했다가 잘렸다가 했다가 잘렸다가 반실업 상태에 빠지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 같은 얘기가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다른 차원인데 이거는 좀 그 헬싱키 같은 도시를 좀 배워서 공공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영역들에 그러니까 시나 국가죠. 시나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종의 반공공회사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국가가 반투자하고 민간이 반투자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좀 의미를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취직을 해서 지금 박사님 얘기하는 것만큼은 힘들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쫓아가면 힘들다. 그래서 메인의 삶은 돈 버는 거로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삶에서 뭐 의미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 정도의 타협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길 아니냐 이렇게 딱 결론 내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끈질기게 의미 찾아 가시기를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이제 지금 나왔던 의미와 또는 뭐 생존이라고나 할까 무의미라 할까 그런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 좀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의미가 이렇게 엄청 거대한 의미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 무겁거든요. 삶을 너무 무겁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의미에 짓눌려서 사는 것은 그렇게 좀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혹은 내가 어떤 면에서 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할 때 그 의미라는 요소는 중요하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의미라는 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와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라기보다도 의미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재미라는 것도 막 어마어마한 재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와 소소한 의미 그 사이를 적절하게 섞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불안과 아까 말씀드린 불안과 어떤 그런 중독적인 삶 거기서부터 약간 디톡스 되는 것 그러면은 일단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정도로 조금 보완해서 일상을 정돈하면서 살면 열심히 살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첫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 열심히 산다고 할 때 글쎄요. 열심히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살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되고 적정하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쓰일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무조건 열심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말하면 이제 열렬하다 할 때 열자와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라면 러신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건데 저는 그 자세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라는 단어는 너무 뺑뺑뺑뺑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걸까? 천천히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빚어가거나 뭔가를 만들어가거나 뭔가 글을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눈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됐는데요. 너무 특별한 것이라고 보지는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조금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자기의 어떤 쉼의 공간이나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들에게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꼭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님한테 할 거 아니고 이 교수님한테 네,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살짝 와 있는 상태여서 번아웃에서 탈출하려면은 꼭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번아웃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운동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오늘 번아웃인데 내일부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2, 3주 정도의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내가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그리고 내가 잘 운동하는 그게 뭐 산책이어도 좋고요, 뭐 요가도 좋고요, 뭐 달리기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번아웃에서 차츰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PD님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 실천의 말씀을 마지막에 덧대 주셨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저하고 같이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